이제 질문 받은 걸 이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기 위해서. 질문 받은 거 반복은 안 하겠고 정장관이 정의신 대로 코멘트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도 주시고 조금 시간 남을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뭐 질문, 코멘트 또는 그 견해 다 섞여가지고 북한 주장론은 이제 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아까 목사님이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95년에 출판됐던 국방백서에 딱 한 번이에요. 거기 한 번 나오면 한 4, 5년 갈 겁니다.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주적이라는 표현이나 뭐 현존하는 위협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누가 그걸 주적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썼죠.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죠. 옛날 자료를 보고 유승민 후보가 그랬었는데 옛날 자료를 보고 지금도 북한을 국방부에서는 주적으로 보는 걸로 전제를 하고 질문한 겁니다. 더 놀란 것은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온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국가로 안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떠나서 북한을 국가로 안 보면 어쩔 건데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예요.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서로는 국가가 아니라 서로로서는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는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해서 지금 북한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관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쪽에 정권이 있고 체제가 있고 국호도 따로 있고 유엔에 가맹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국제적으로는 국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론은 옛날 얘기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류 협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도 안 하고 특수관계라는 것도 인정 안 하면은 남북 대화도 못 하는 거예요. 반국가 단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되는 셈이죠. 그건 자기 모순이 빠질 수 있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반발짝만 앞서가자고 그랬는데 한 발짝은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뭐 어떻게 되는 조금 관계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질문하셨는데 물론 한 발짝 앞서가는 식으로 하면 좋지요, 좋기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하시던 재임 중에 하시던 말씀이지만은 화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햇볕 정책을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보다 반발짝만 앞서서 가야지 너무 앞서 나가면 국민들이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오면 소용없는 거다. 근데 지금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못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뒤에서 잡아 당기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면은 저항이 일어나고 반발이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반발짝을 앞서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반발짝 앞서가는 남북관계 개선을 반발짝 앞서가는 식으로 끌어 나갔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에 와서도 상당 기간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종석 RSC 차장이 승진을 해서 통일병으로 나온 뒤에 이제 외교부 출신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니까 한 발짝 후행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모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발짝 후행론이 나오면서 정상회담도 자꾸 미루고 못하고 그랬었죠. 밖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계속 정상회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보고도 정 장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장관급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오. 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평양까지 가서도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듣기 싫었는지 그 남쪽으로 방송 보내는데 조선 TV, 중앙 TV 회사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지지직 나오면서 오히려 무슨 말을 했느냐가 더 궁금해지고 돌아온 뒤에 그게 취재가 돼서 기사가 됐던 저 사람들 한 가지 말, 그러니까 장기를 둘려면 두수 세수를 내다봐야지. 어떻게 이 한 발짝 반발짝 그것은 물론 보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발짝도 크고 한 발짝도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따라오는 그 정도를 그 이해하고 협조하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가야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 못 따라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해서 가면서 한 발짝 성큼 앞으로 가버리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핵 문제는 미국이 제기한 문제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긴 국제 이슈화 됐고 또 그게 사실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약도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북핵 관련 국제 합의는 전부 다 미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북핵 문제는 출제자도 미국이고 채점자도 미국이다. 미국이 대충 이거 돼서 A 학점 주면은 끝나는 거고 100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글자가 뭐 비틀어졌는데 뭐 판독이 안 되면서 80점 주면은 간신히 B 학점에 끝나는 거고 쓸데없이 트집 잡아가지고 60점 미하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불합격 아니냐 하는 얘기를 농담같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반발짝과 한 발짝은 미국을 의식해서도 너무 앞서가는 것이 좀 한쪽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북핵 능력도 고도화되고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이제 별로 바라지는 않았다. 특히 경제가 좋아지면서 좀 뭐 보따리 작은 것은 북쪽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인도주의 지원, 그다음에 민간의 그 역할 같은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나 또는 교회 입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그대로 하십시오. 아니 지금 북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좀 큰 규모의 무슨 협력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북한 정부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나 하면 될 줄 알고 새 정부 들어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으로부터 물꼬를 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자주 했었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시작했으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올 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꾸준히 해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정상회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민 후관, 뭐 선경 호정, 뭐 선의 훈한 식으로 접근해도 될 줄 알고 그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려고 하면서 해를 넘기고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을 하면서 얻은 얘기를 종합하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좀 덩어리 큰 걸 바란다. 그리고 지원이 아니라 협력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 것 같더라. 협력이라는 게 이제 50대 50으로 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 제조가 좋아서요. 협력 사업으로 해서 무슨 뭐 공동으로 하자고 해놓고는 꼭 땅을 내놓고는 저희들이 51% 가격을 산정해서 딱 내놔요. 결정권은 북쪽이 갖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놔도 공장 짓는다 그러면은 뭐 변두리 있는 땅 딱 그어놓고 이게 당신 내가 지금 100만 달러 가져왔지 이게 지금 딱 102만 달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51%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SOC 쪽에 투자라든지 북쪽이 그게 좀 취약하거든요. 철도, 도로, 뭐 항만 전부 열악하게 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지원도 뭐 쌀 지원, 비료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듯이 비료 공장이나
그다음에 또 농약 공장 같은 것을 지어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거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좀 규모 큰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에서는 기왕에 해오시던 인도주의,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동질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은 교회 쪽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제 뭐 독일의 사례를 제가 가끔 듭니다만은, 동서독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통일까지 되는데 서쪽에서 대동독 지원할 때 그 통로가 창구가 전부 교회였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동독에는 북한하고 달라서 교회를 남겨놨었고, 지금 앙겔라 메르켈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파견된 목사님의 따님 아니에요. 거기서 커가지고 거기서 뭐 국회의원도 하다가 통일된 뒤에 통일 독일의 국회의원 됐다가 지금 뭐 저 올해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동서독 통일의 어떤 그 핵심은 요체는 민심에 연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독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쓸 돈을 줬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이 동독 정권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의 대서독 의존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위 디펜던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자기들에게 고맙게 하는 사람들을 고마워하는 그 민심의 연결, 이것이 통일의 구심력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놓고 그다음에 통일의 원심력을 밀어내는 순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 이제 뭐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통일 외교부터 해야 된다. 이 박근혜가 대통령 때 통일 외교부터 했죠. 저 구라파 가서 통일되면은 유럽에도 좋으니까 통일을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왜 통일을 도와줍니까? 통일이라는 건 자기들끼리 먼저 통일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같이 살아야 돼 하는 식으로 했을 때 로미오와 주리엣도 결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뭐 대충 반대를 꺾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면은 소설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건 통일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당사자끼리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데, 소위 결혼 구심력이 크면은 결혼 원심력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는 역할은 이런 민간 정부 차원에서 무슨 뭐 대형 투자를 하거나 SOC 사업을 하거나 공동 협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북한 주민들 속으로. 그건 교회가 할 수 있고, 교회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도주의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인도주의 차원의 그 지원도 아이템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역할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금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북한을 남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뭐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통일보다 평화가 앞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되면은 핵 문제도 해결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북한이 붕괴를 해서 통일이 되면은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는 유치원 산수입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를 해서 김정은이 뭐 쫓겨난다더니 지금의 현 집권 세력이 갈 곳이 없어진다면은 그 개발 중에 있는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다 장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북한이 붕괴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국권을 앞세가지고 올라가서 접수하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엄연히 국제법적으로는 그건 침략입니다. 유엔 가입 핵무기인데 우리는 헌법에서 우리 영토라고 그러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건 너희 헌법이고,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끼리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전쟁이고, 그건 소위 국제 간섭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맘 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올라갈까 말까 뭐 협의를 하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써 중국이 개입을 했고, 중국이 북한 내부의 그 집권 가능한 군부 세력과 연락을 해가지고 개입을 하거나 직접
물리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 지원을 하면서 친중 세력이 빨리 집권해가지고 새로운 소위 사회주의 정권이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일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오히려 저는 지금 그나마 김정은이는 시빌리안입니다. 밀리터리 그룹이 정권을 잡는 날은 정말 이건 통제불능이 돼요. 그래서 북한 붕괴를 통해서 통일이 되면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은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런 식의 계산을 박근혜 대통령식의 계산을 틀렸던 건데 우리도 평화를 먼저 정착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먼저 이게 그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이런 평화로운 관계를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서 적어도 북한이 남쪽을 상대해서 꼭 남한이 아니라 남쪽을 또는 남쪽에 있는 미군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에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배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빨리 손 써가지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좀 가시지.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식으로 하면 돼요. 장관님께서 좀 추천해 추천서 써가지고 도장은 찍어주기. 저기 김정은이 우리는 대대로 김일성도 미친 사람이고 김정일도 미친 사람이고 김정은도 미친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저는 그 김정일, 김일성을 놓고 볼 때 김정은도 보통 계산이 정확한 젊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4년에 3월달부터 3월인가 4월달부터 그 북폭 소리 나왔 북폭계획 영변 폭격하겠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흘러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물론 당시에 DJ가 그때 뭐 야당 지도자에 불과했지만은 미국에 가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전쟁 나게 생겼는데 이럴 때 전쟁을 막으려면은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달라. 그렇게 해서 무슨 해법을 좀 찾아달라. 전쟁을 막아달라.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클린턴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클린턴 정부에서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정 관리를 했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무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제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DJ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북한은 쳐야 되는데 저렇게 미국 대통령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이게 협상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버리면은 북한의 보리장반을 못 고친다. 그거 혼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카터가 가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뉴스가 먼저 들어왔을 때 YS가 또 화냈어요. 진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게 판 닫겠다. 근데 이제 카터가 여기 와서 직접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흘렀죠. 아마도 미국에서 그 방법이 좋겠다. 지금 폭격을 하려고 계획해봤지만 폭격하는 경우에 희생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소위 인도적 도덕적 책임 문제가 미국한테 돌아온다. 전비는 한 1,000억 달러 들어가고 복구하는데 한 30년 걸리고 3,0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수백만 명이 죽게 돼 있다. 그리고 인명살상 그 북핵 문제를 하나 해결하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도덕적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퇴로를 찾고 있는데 김일성이 귀신처럼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드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퇴로가 없었는데 저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게 됐다 하고 한국 정부에 이제 받으라고 권고를 했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세현의 통일 토크에도 썼는데
내 생각이 원래 그랬다. 근데 그때 보면서 야 진짜 마키아벨리가 가지 그 얘기한 군주론에서 얘기한 군주의 소위 그 자격이라고 할까 그 능력 이걸 겸비했구나. 반국가단체 그 수계 고문 찬양죄 걸릴지 모르겠는데 마키아벨리는 사자의 군주는 사자의 용맹과 더불어서 여우의 간지를 겸비해야 된다. 그 여우가 그 아주 간교한 그 동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참 김일성이 저 큰 덩치에 어떻게 저렇게 절묘한 카드를 꺼내는가. 근데 나중에 김정일도 보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 지금까지 그 수위를 끌어올렸다가 거기서 싹 빠져나가면서 협상 공매로 끌고 나가는데 상황을 오히려 주도하죠. 나는 김정은도 할아버지 어떤 점에서는 이제 조선 간에 격세유전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집안에서 보면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손자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캐릭터 같은 거 보면 그래요. 근데 김정일보다는 김일성을 닮지 않았나. 뭐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일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약올리였다가도 싹 다른 일을 저지르면서 이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 보고 그래서 he's a pretty smart cookie라고 그러겠어요. 꽤 영리한 녀석이다. 맞아 죽을 짓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밉다고 해서 나쁜 또는 밉다고 해서 미운 존재라고 해서 무능력한 존재로 보거나 위험한 존재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지피지기해야 백전불태라고 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세워야만 된다. 그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미 입력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붕괴론은 이건 참 터무니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 붕괴론이요.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 붕괴론을 믿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믿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2016년에 통일된다고 확신했었고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13년 연말에 뭐 송년회 하면서 남재준 원장이 2015년에 자유민주주의체로 통일된다는 그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 무슨 뭐 노력하자고 건배했다면서요. 그게 나중에 통일대박론이 나오고 난 뒤에 1월 6일 날 그 통일대박을 얘기하고 1월 15일 날인가 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두 개의 사건을 연결시켜 보니까 아 대박론은 붕괴론에 서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때부터 드레스덴 선언 이건 북한 안 받는다. 근데 역시 안 받대요. 그 통일준비위원회 북한이 막 욕을 해대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붕괴가 원래 이게 그 북한을 밉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고 국산인 같지만 이게 미제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굴아파가 다 무너지니까 미국에서는 노스코리아 저거 뭐 금방 없어지는 건데 저게 무슨 뭐 수교를 요구하고 말이지 더구나 핵카드를 가지고 뭐 1대1로 맞먹자고 덤벼? 곧 붕괴할 거다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92년도에 나온 소위 특별사찰론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특별사찰 못 받겠다 하면서 NPT 탈퇴해버리고 북한과 일전불태로 나오니까 드디어 놀래가지고 클린턴 정부가 1대1 협상을 했죠.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붕괴를 좀 믿으셨어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니까 틀림없다. 또 그다음에 97년 초에 또 황장엽이 들어오니까 이거 봐라. 작년에는 태영호 공사 하나 들어왔다고 그래서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막 난리가 나던데 그 공사? 그 별로 높지 않은 계급입니다. 예. 외무고시 막해서 들어간 사람한테는 공사도 높은 자리지만 외무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공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지금 탈북해서 오니까 임박했다는 식으로 믿고 싶은 소위 그 희망적 관측이 새 정부를 지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뭐고 단절됐었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붕괴를 믿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육자회담 육자회담이 파탄 난 것은 2008년 12월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리고 이 책임은 비핵개방 3천 정책에 있습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가 이제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2008년에 국무장관이 되자마자 2월 19일인지 29일인지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획기적인 연설을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는 수교도 해주겠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도 시작하겠다.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미국 수교와 평화체제. 그럼 북한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그동안에 북한의 주장이고 논리였었어요. 핵만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빅딜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5월 25일 날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7월 달에 북한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세안 회의인지 뭐에 가서. 유엔 대북 제재가 1차 유엔 대북 제재가 2차가 하여튼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북 수교 평화체제 북핵 비핵화 이거 묶어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 우리 대북 정책 어긋나 비핵개방 3천이야. 비핵화하기 전에 우리는 아마 안 할 거야. 미국도 자꾸 앞서 나가지 마. 11월 달에 힐러리가 그 얘기를 또 해요.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끝나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 8년이죠. 11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발표했다고 한 것이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를 평양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얘기를 힐러리 포뮬라를 북한한테 설명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그쪽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었죠. 12월 4일 날인가 돌아왔어요. 11월 말에 가가지고. 그 북한에서는 좋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도 육자회담에 곧 돌아가겠다. 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너 우리 대북 정책이 비핵화하고 북한이 개방하면은 그때 경제 협력을 통해서 3천 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싫다는데 왜 너희들이 하려고 그런가 하니까 그때부터 그래? 아무래도 너희들이 싫다면 우리가 안 해도 돼 하면서 2008년 12월 달 며칠인가 초예요. 보스워스가 4일 날 돌아섰고 아마 6, 7 상수일 겁니다. 10일 전일 거예요.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한 번 있은 뒤에 회담이 아니죠. 그러고는 그 뒤에 다시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은 그 순간 거기서 이제 소위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북핵 문제가 고도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 고도화의 시간을 주어놓고 그리고 압박을 하면은 북한은 붕괴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 이건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돼 가지고 또 미사일 능력까지 고도화돼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육자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한테 줘야 될 반대 거부가 지금 난 10배 이상 커졌다고 생각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여튼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원인 규명은 분명히 하고 가자. 이거는 박근혜 정부는 계속 무슨 2000년 정상회담 때 4억 5천만 달러 보낸 거 가지고 핵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난 9년 동안 북핵 육자회담 못하게 해가지고 북한에 시간을 줬어. 틈새 시간을. 아예 사찰관 다 쫓아내고 맘 놓고 나쁜 짓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책임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이제 바람찬 행동은
반성하고 어쨌건 더 이상 이런 정책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좀 캠페인을 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뭐 필요하다면 저도 그런 얘기는 가끔 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배드 비헤이버에 소위 리워드는 없다는 것은 뭐 부시 때 아주 두고 쓰던 단골입니다. 나쁜 행동에는 그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고를 치면은 그 전에 클린턴 정부 때는 바로 회담으로 불러냈는데 그게 배드 비헤이버에 대한 리워드다. 우린 그렇게 안 한다. 그 부시 때 나온 그 프린시플이에요. 그래도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가져온 문제가 더 악화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도록 관리할 테니까 그거는 당신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양해를 받아냈어요. 네.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특별한 인간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보니까 진짜 정치 탄압을 견뎌내고 형무소에서 꾸준히 견뎌냈던 그 끈기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당신 표현으로 내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부시를 설득해가지고 부시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통일부장관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론도 있어야 되지만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미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끈기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미국은 결국은 당신네한테는 사활적인 문제인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앞장서겠다고 한다면 내가 뭐 양보해야지, 협조해야지 도리 있겠나? 그게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보수 강경론자를 할지라도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은 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나 그런 정도의 끈기를 발휘할지, 결기를 발휘할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성격을 잘 모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얼굴은 항상 빙긋이 웃으면서도 그 속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버들가지 속에 강철심이 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해요. 이번 선거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빙글빙글 웃으면서도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와서는 수양보들 가지 속에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철심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 질문이 많아가지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나. 백적간도에서 이제 그 진일보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러려면은 대통령의 통일의 안보 철학이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